스타땡땡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함량 150ml죠. 마트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이 제품 190ml의 카페인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요 무려 260mg의 카페인. 우리는 오전에도 오후에도 이렇게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를 늘 마시고 있습니다. 카페인은 누구에게는 독이, 누구에게는 득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를 잘 타야 되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몸은 이 경계치를 넘어가려는 순간 이 위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신호를 느껴보셨다면 커피를 꼭 끊어보시길 바랍니다.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트샥사입니다. 커피를 끊어야 하는 첫 번째 신호, 기운이 없고 졸립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잠에서 깨고 집중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커피를 마셔도 각성 효과가 덜 느껴지고 오히려 금방 피곤해지는 그럴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각성 효과를 다시 느끼기 위해 커피를 또다시 먹게 되면 여러분은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몸이 지치게 되면요, 우리 몸은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데노신은 아데노신 수용체에 붙어서 우리에게 진정과 졸음을 유발시키죠. 즉, 너 피곤해졌으니까 그만 쉬어라. 이렇게 몸을 쉬게 하려는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때 커피를 마시게 되면요, 커피의 카페인이 이 아데노신 대신 수용체에 붙어서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자극해서 흥분과 각성 상태를 일으키게 되죠. 이건 어쩌면 졸립고 피곤할 때 우리가 커피를 먹는 긍정적인 작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이를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고요. 카페인 때문에 사용되지 못한 아데노신 처리를 위해 아데노신 수용체의 수를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카페인이 없어지면요, 남아도는 아데노신과 늘어난 수용체에 의해 처음보다 더 피곤하고 처음보다 더 졸립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피곤하다고 계속 커피를 찾게 되면요, 점점 커피의 양은 더 늘어나게 되고 우리 몸은 점점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거. 자, 커피를 끊어야 되는 두 번째 신호, 불안해진다라는 겁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요, 일정한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같은 이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되죠. 카페인은 이 흥분과 관련된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이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약간의 흥분은 에너지를 폭발시킬 때 또 필요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요, 커피를 또 과도하게 마시다 보면 마치 불안장애가 오는 것처럼 심장이 빨리 뛰고 막 긴장하게 되고 또 침이 마르고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커피를 당장 끊는 게 좋겠습니다. 커피를 도저히 못 끊겠다 이러신 분들은요, 커피를 좀 연하게 타보시거나 디카페인 커피를 이용해 보셔서 카페인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죠. 커피를 끊어야 되는 세 번째 신호, 두통이 자주 있다. 특히 아침 두통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두통이 잦은 분들 중 혹시 커피를 즐긴다면 이 커피를 끊으라는 내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원래 카페인은요, 이 뇌혈관을 수축하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통이 있을 때 커피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두통이 싹 사라지는 이런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축축된 혈관이 다시 이완되면서 뇌 주변 신경을 압박하고 오히려 반동성 두통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마시게 되면 말이죠. 특히 오후에 커피를 마시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카페인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축된 혈관이 확장된 상태여서 아침부터 머리가 더 아파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잦은 두통이 있고 아침에 특히 두통이 잘 생긴다. 커피를 끊어보시길 바랍니다. 커피를 끊어야 되는 이 네 번째 신호,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고 흉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상하게 커피만 마시면 가슴이 좀 화끈거리고 쓰리고 뭔가 뻐근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마치 심근경색이 올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커피를 마시고 가슴이 아프면 심장이 아니라 이 위장 문제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커피의 카페인이 하부식도 관략근을 좀 느슨하게 만들고 또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이 식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커피를 마셨을 때 속이 불편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아픈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요, 커피를 꼭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침 빈속의 커피 아니 됩니다. 커피를 끊어야 되는 다섯 번째 신호, 살이 찐다라는 겁니다.
사실 카페인은요, 교감신경을 흥분해서 일시적으로 살을 좀 빼주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페인 장기간 먹게 되면요, 우리 몸의 부신이라는 곳을 자극해서 피로에 빠뜨립니다. 반복적인 카페인의 자극, 부신 피로를 유발하게 되고 피로나 체중 증가 등을 반대로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사실 커피 종류도 다양합니다. 커피 믹스, 캔커피,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이런 달달한 커피들은 생각보다 당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요, 살이 계속 찐다 이런 신호가 오면 평소 내가 먹는 커피의 유형이라든지 또 생활 패턴, 식이 패턴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커피를 끊어야 되는 이 신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끊게 되면 신기하게도 소화가 잘 되고 두통이 없어지고 불안이 감소되고 잠이 잘 온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잘 캐치하셔서 여러분에게 맞는 커피 라이프를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 약사입니다. 혹시 커피 없으면 하루도 못 사시는 분, 요즘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고 점심 먹고 마시고 또 누구를 만나게 되면 당연하게 마시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일과에 이 커피가 항상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커피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나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가고 있지만요, 누군가에게는 일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또 잠을 깨기 위해, 피곤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도 자주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더 졸리고 피곤하신 적 없으신가요? 커피를 마시면 잠에서 깨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품이 계속 나고요, 잠이 오고 더욱더 피곤해질 수 있다. 어쩌면 굉장히 역설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커피를 정말 자주 즐기시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먼저 그 이유를 위해 우리는 몸속으로 한번 쏙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ATP라는 에너지원이 만들어지고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TP, 아데노신3 인산의 줄임말로 써요. 말 그대로 아데노신에 3개의 인산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ATP 에너지를 사용하면 할수록 이 ATP가 분해되면서 체내 아데노신의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많아진 아데노신은요, 신경세포의 아데노신 수용체에 점차 붙게 되면서 진정과 졸음을 유발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은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쓸 만큼 더 썼으니까 그만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받은 신호로 우리 몸이 좀 쉬고 휴식을 취하게 되면요, 체내의 아데노신 농도가 다시 낮아지게 되면서 우리 몸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게 다시 활력이 불어넣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이 커피를 마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이 커피의 카페인이요, 이 아데노신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에 아데노신 대신에 아데노신 수용체에 딱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작용이 줄고 반대로 도파민, 아드레날린 같은 이 교감신경 호르몬이 자극되면서 우리들은 피곤함을 모르고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커피를 마실 때 각성 효과를 나타내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커피로 인해 수용체에 붙지 못한 아데노신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내 몸에서 할 일이 없었으니까 싹 사라졌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데노신이 쓰이지 않고 남아 돌게 되면요, 우리 몸은 이런 상황을 비정상적인 상황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아데노신을 받아들일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이 수용체의 수를 늘리게 됩니다. 그렇게 수용체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다시 카페인이 사라지게 되면요, 아데노신들이 더 많이 붙게 돼서 오히려 커피를 먹기 전보다 더 극도로 피곤해지고 더 멍해지고 더 나른해지고 잠이 쏟아지는 이런 부작용 같은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한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파민 수치까지 확연히 떨어져 우울한 증상도 생기고요, 아드레날린도 감소해서 피곤해집니다. 그러다 보니요, 많은 분들이 초기에 각성 효과를 느끼고자 커피를 한 잔에서 두 잔으로, 두 잔에서 세 잔으로 늘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피에 내성이 생긴다라는 과정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졸립고 더 피곤하고 다시 더 찾게 되는 이 카페인 중독 증상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려면요, 카페인의 섭취량을 제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식약처에 따르면요, 일반 성인의 카페인 하루 섭취량은 최대 400mg인데요. 임산부나 수유부, 당뇨 환자들은 하루 200mg, 청소년들은 100mg, 또 4세 이상의 어린이들은 하루 45mg 정도가 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기준으로 보면요, 2잔 반 정도면 최대 섭취량에 도달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 개인에 따라 400mg보다도 훨씬 낮은 용량에서 내성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개인마다 이 카페인을 대사하는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간에서 사이토크롬 P450 효소에 의해 90% 이상 대사되는데, 이 효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CYP1A2라는 효소입니다. 그런데 이 효소는 성별이나 인종, 또 유전자, 또 질병,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내가 커피를 한 입도 못 마신다, 그럼 이 효소의 기능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쉽게 오시는 분들은요, 이 효소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멀리하고, 또 카페인 대사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멀리 해야 될 것들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바로 자몽 주스입니다. 사실 자몽 주스는 약과 상호작용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식품입니다. 특히 혈압약과 같이 먹지 말라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카페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몽 주스를 섭취하게 되면 카페인의 제거율이 23% 감소되고 방광기는 무려 31% 연장되기 때문에 카페인의 부작용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구피임약인데요, 경구피임약을 드시는 여성분들은 커피의 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임약 복용 시 이 월경주기의 후반부에는 카페인의 방광기를 거의 2배로 늘린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방광기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카페인이 몸속에 더 오래 남게 되어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코올인데요, 알코올은 카페인 대사 효소를 억제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50g의 알코올 섭취는 카페인의 방광기를 무려 72%나 연장시키고 카페인 제거율은 36% 감소시킨다고 하니까요, 술 마시는 날에는 더욱더 카페인을 제한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카페인을 좀 더 잘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카페인에 민감하지만 커피의 향과 맛 때문에 드시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비타민C를 같이 먹는 겁니다. 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도 좋습니다.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카페인 제거율이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커피 드실 때 디저트로 케이크류가 아닌 과일류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자, 오늘의 내용, 잠을 깨거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 먹는 커피가 오히려 피곤하고 졸리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남용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카페인을 많이 먹게 되면요, 단순히 피곤해지고 졸리게 되는 부작용 외에도요, 부정맥이라든지 두통, 심계양진, 불안, 과호흡 등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커피 없이 버티기 힘들다라고 해도 커피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뭐든 적절히 내 몸을 체크하면서 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먹고 있는 이거 커피입니다.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 기호식품이 되어버렸죠. 자, 커피를 뽑을 때 이 쫙 깔리는 이 메뉴의 황금빛 거품, 그 맛 아주 일품입니다. 그런데 이 거품이 많은 이 커피 많이 먹을수록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제가 본 이 연구에서는요, 커피의 이 물질이 인간이 섭취하는 식품 중에 가장 강력하게 콜레스테롤을 올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이 고지혈증 치료제고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 바로 이 커피일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 심혈관계 질환 분들이 있는 분들, 커피 진짜 드시면 안 되는 걸까요? 다행스럽게도 그런 분들도 이 커피의 위험성을 낮추면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해결책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저와 함께 가보시죠. 먹는 거 즐거운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태약사입니다. 커피를 이 커피 머신으로 처음 뺄 때 칙 하고 보면요, 황금빛 거품 같은 게 있습니다. 아주 구수하고 향기롭죠. 이걸 크레마라고 부르는데, 크레마에 커피의 풍미가 담겨 있어서 뭐 커피 브랜드 광고에서 보면 크레마가 있어야 아주 좋은 커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 반드시 크레마 주의하셔야 합니다. 커피를 볶고 시간이 지나면 이 크레마 거품이 좀 사라지고 보시는 것처럼 기름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둥둥 떠 있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크레마의 실제 정체인데요. 커피 머신의 금속 필터는 커피 가루는 여과가 되지만 이 커피의 기름 성분은 여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과 뜨거운 물, 높은 압력의 이산화탄소가 순식간에 좀 섞이게 되면서 거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기름 성분 중에 들어있는 카페스톨이라는 녀석이 강력하게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카페스톨을 마시면 마실수록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갔다라는 이 결과가 있는데요. 한 편, 두 편의 연구 결과가 아니라 다수의 논문들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베일러 의과대학의 연구를 보면 여러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스톨은 인간이 섭취하는 식품 중에 가장 강력하게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성분이다 라고 하였죠. 이러한 커피의 기름은 기계를 사용한 필터로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가정용 기계도 그렇고요. 카페의 고급 기계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정말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 또 심혈관계 질환들이 있는 분들, 이 커피 마시지 않는 게 좋을까요?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대안이 있죠. 바로 핸드드립 커피를 드시면 됩니다. 핸드드립은 높은 압력 없이 천천히 커피를 내리게 되면서요, 기름 성분도 덜 나오게 됩니다. 또한 커피 머신과 달리 종이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 커피의 카페스테롤 성분이 대부분 다 걸러지게 됩니다. 물에 커피 가루를 통째로 넣고 끓여서 먹는 이 터키식 방법과요, 우리가 흔히 먹는 에소프레소, 인스턴트 커피, 또 종이 필터를 사용한 커피를 좀 비교했더니 인스턴트, 종이 필터에서 이 카페스토롤이 훨씬 적었다라는 이 결과가 있었습니다. 인스턴트는 만드는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인스턴트 커피, 카페스토롤을 떠나서 당과 지방이 너무 많다는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 이 에스프레소 커피가 아닌, 아메리카노가 아닌 핸드드립 커피를 드십시오. 맛있는 이 크레마, 요건 포기해야겠죠. 커피는 이 맛과 향을 살리기 위해 볶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낮은 온도로 볶으면 라이트 로스팅, 높은 온도로 볶으면 다크 로스팅, 이렇게 구분합니다. 카페스토를 생각한다면 강하게 볶을수록 많이 제거된다고 하는데요. 이 커피 콩을 높은 온도에서 볶으면 볶을수록 이 커피의 유익한 폴리페놀은 사라지고요, 당독소인 당화산물이 다량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당화산물은 염증을 유발해서 동맥경화 등 다양한 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다크 로스팅을 사용한 에스프레소 먹게 되면요, 염증도 올라갈 수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낮은 온도에서 볶은 라이트 로스팅을 한 원두로 핸드드립으로 먹는 게 가장 좋겠다. 그리고 제가 핸드드립 커피를 먹을 상황이 안 된다, 또 핸드드립 커피를 파는 곳이 없다 라고 한다면 이 크레마 걷고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커피에는 클로로겐산 같은 유익한 성분도 있지만 당화산물, 카페스톨처럼 이 유해한 것들도 있습니다. 또 양날의 검이죠. 이 카페인도 상당히 들어있고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를 또 어떻게 먹느냐도 건강에 중요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약사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인이 쌀밥이나 김치보다 또 커피를 더 자주 먹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은 말 그대로 밥보다 커피를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 중에서 원래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셔왔고 특히 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이 믹스커피, 사실 설탕이나 프림 등으로 인해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에 이 아메리카노보다 좋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거의 건강상식으로 통하고 있죠. 그런데 2018년 발표된 우리나라 연구에 우리의 상식을 깰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많은 전문가들이 이 믹스커피를 줄여야 한다, 웬만하면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이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도 카페인이지만 당과 크리머, 일명 이 프림 때문입니다.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크리머의 지방 성분과 설탕으로 인한 단순당 섭취가 이 대사증후군 위험인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믹스커피의 당은요, 이 제품에 따라 이 함량은 다르지만 한 포에 약 5에서 6g 정도, 많이 들어있으면 9g 정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한 포만 놓고 보면 당이 적게 들어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한 잔만 마셔도 이 WHO에서 정한 하루 권장량 50g의 약 10% 정도를 섭취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미국 심장협회는 WHO보다 훨씬 적은 약 25에서 37.5g 정도의 당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요주인물로 꼽히는 게 이 크리머, 즉 프림이었습니다. 프림은 이 우유의 대체제로 개발된 것으로서요. 식물성 유주인 코코넛유나 팜유 등을 이용해서 제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코넛 오일에는요, 라우르산이라는 중세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라우르산은 모유에도 들어있고 항균이나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게 또 많이 먹게 되면요, 콜레스테롤을 또 올린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쉽고 바로 먹게 되는 커피 믹스는 제 아무리 빠르게 에너지로 소비되는 이 중세지방산이 들어있다 해도 당 섭취가 많은 상태에서 체내 에너지로 바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무심코 믹스커피를 하루 두세 잔씩 마시게 되면 아메리카노보다 건강에 좋지 않다고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연구 결과에서 이 믹스커피와 대사증후군이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구독, 좋아요. 자, 이 연구에서는요,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간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는 그룹과 블랙커피를 마시는 그룹, 믹스커피를 마시는 그룹의 이 삶의 질 수준은 어떠한지, 또 대사증후군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연구했다고 합니다. 연구 대상자에서는 이 당뇨병이나 비만, 고혈압 같은 질병이 있는 자나 약물 복용자, 또 대사적 지표가 나쁜 사람들은 제외시켜서 평범하고 건강한 남녀를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험 대상자를 나눠보니까요, 이 대상자 분류에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 믹스커피 그룹은 블랙커피 그룹이나 커피를 마시지 않는 그룹보다 일단 나이가 조금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믹스커피 그룹이 미혼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세 번째, 이 블랙커피 그룹에서 가계소득이 높고 대졸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믹스커피를 마시는 남자들이 가장 담배를 많이 피더라라는 이런 재밌는 데이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요, 각 그룹 간의 총 당류 섭취량이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하루 총 에너지의 20% 이상을 당으로 섭취하는 비율을 보면요,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나 블랙커피나 믹스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나 전부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당을 줄여보겠다고 믹스커피 대신에 블랙커피를 먹어도 이미 다른 많은 식습관을 통해 총 당류는 초과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블랙커피를 마신 사람들이나 믹스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나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 낮은 HDL 콜레스테롤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대신 이 삶의 질 저하에 있어서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자기 능력 관리나 삶의 질 관리가 더 나았고, 통증이나 불안, 우울에 있어서도 커피 믹스를 먹은 사람보다는 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구 결론에서도 이 커피 섭취가 이 삶의 질 저하에는 연관성이 있지만 대사증후군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믹스커피를 막 마셔도 괜찮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드시는 커피 하루 한 잔에서 두 잔은 블랙커피든 믹스커피든 그 종류로 고민하진 마시라는 겁니다. 이번 국내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안 생길 대사증후군이 생긴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중요한 것은 커피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미 당류를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초과된 당류의 섭취가 대사증후군의 위험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겠죠. 사실 이 커피 섭취와 대사증후군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마다 결과가 일관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커피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이 대사증후군에 대한 위험이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가 하면, 일부 연구에서는 커피 섭취가 대사증후군과 관련성이 없거나 오히려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최근 커피와 대사증후군 간의 관련성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요, 미국이나 유럽 연구에서는 커피 섭취가 대사증후군 위험을 16% 정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아시아에서 실시된 연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연구 결과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분명 대사증후군은 커피를 떠나 각 나라의 식문화와 연관성이 매우 클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과 푸름이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블랙이나 믹스나를 고민하는 것보다 원하시는 것을 즐기시고 오늘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대사증후군 예방에 더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연구 결과는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류트약사입니다. 커피 없으면 못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침에 이 한 잔, 점심에 한 잔, 어떤 분들은 저녁에도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이 커피를 마실 때마다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커피는 몇 시에 마시는 게 가장 좋지? 오늘은 커피를 마시기 딱 좋은 시간을 짧고 굵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커피를 마시게 되면 각성되게 되는 이유, 집중력이 생기는 이유, 바로 카페인 때문입니다. 체내에 카페인이 들어오면 수면을 조절하는 아데노신의 작용을 방해하면서 졸음이 확 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에서 딱 깨려고 모닝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눈 뜨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건 어쩌면 최악의 커피가 될 수 있습니다. 모닝커피는 보통 공복에 마시게 됩니다. 빈속의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일단 위장에 부담이 되고요. 자극이 되기 때문에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블랙커피가 아닌 이 믹스커피는요, 눈 뜨자마자 마신다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복부비만, 고혈압, 공복혈당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죠. 하지만 아침 모닝커피가 나쁜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 좌우 신장 위에는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부신은 부신 피질과 수질로 구분되는데요. 이 수질에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피질에서는 코티솔, 알도스테론, 성호르몬 등이 분비됩니다. 오늘 모닝커피가 최악인 이유, 바로 이 코티솔에 있습니다. 코티솔은 스트레스 상황에 닥쳤을 때 활발하게 분비되는 항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면역반응, 포도당 대사, 혈당 조절, 단백질과 지방의 대사 등에 관여하게 됩니다. 또한 염증을 억제해주고요, 에너지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일상생활 곳곳에 중요한 이 코티솔은 하루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새벽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안정화되고 잠을 잘 이 저녁 시간대부터는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상반되게 분비되죠. 실제 연구에 따르면 아침 8시 32분에 코티솔의 분비가 정점을 찍고 밤 12시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침 기상 직후 이 코티솔 분비가 정점을 찍을 때 마시게 되는 이 모닝커피, 자연적으로 각성해서 하루를 준비해야 하고 있는 부신을 커피의 카페인이 인위적으로 더 자극해서 더 각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부신 피로가 생겨 에너지 생성도 더 잘 안 되게 되고 염증 관리도 잘 안 돼서 만성 질환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즉, 커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더 모닝커피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커피는 코티솔이 높은 오전에 먹는 것보다 코티솔 수치가 낮은 오후 시간대에 먹는 게 낫겠다. 잠깐! 코티솔 분비가 적은 시간대에 마시는 게 좋다면 코티솔 분비가 가장 적은 저녁과 밤 시간대에 마시면 더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무작위 대조 실험을 보면요, 카페인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취침 전 최소 6시간 동안은 커피를 안 마시는 게 좋다라고 하니까 저녁 시간은 안 됩니다. 결국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아침과 저녁을 제외하고 코티솔이 가장 낮으면서 점심 식후에 나른해지기 쉬운 오후 2시와 4시 사이에 먹어야 좋겠다. 그래야 줄어드는 코티솔을 올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와 일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카페인의 유전적 대사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잔의 커피가 수면을 방해하고 긴장하게 만들고 두근거리게 만든다면 결국 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오늘은 커피 마시기에 딱 좋은 시간을 알아봤습니다. 커피는요, 부신 호르몬 간의 연관성을 따졌을 때, 또 커피를 마시는 목적을 봤을 때 오후에 마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남용하면 처음보다 각성도 안 되고 오히려 피로감도 더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커피로 에너지를 얻기보다는 건강한 음식과 꾸준한 운동으로 에너지를 얻어봅시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르츠약사입니다. 운동할 때, 공부할 때, 그리고 열심히 일할 때 이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같은 카페인 음료 많이 마시죠.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막 힘이 난다, 와 공부도 운동도 잘 된다, 피로가 싹 풀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막연한 기대로 오늘도 카페인 음료를 찾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카페인 음료의 진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게 되면 왜 활력이 생기고 피로가 풀린다라고 느끼는 걸까?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카페인, 이 특유의 효능 때문입니다. 몸이 지치고 힘들면 뇌는 이제 너 그만 좀 쉬어, 너 잠 좀 자, 이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아데노신이라는 것이 분비되어서요, 수면을 좀 조절하게 되는데,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이 아데노신과 구조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카페인이 아데노신 작용을 방해하면서 각성을 하게 됩니다. 뭔가 졸립다가도 졸음이 확 깨는, 그게 바로 카페인의 역할인 거죠. 게다가 카페인은 부신이라는 기관을 자극하면서 코티솔과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각성을 시켜주고 긴장을 시켜줍니다. 따라서 순간적으로 힘이 나고요, 개운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잠도 확 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운동 전 운동 수행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또 시험 기간에 잠을 좀 깨우기 위해, 나른했던 몸을 좀 활력을 넣기 위해서 또 카페인 음료인 이 에너지 드링크와 커피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카페인 음료 시장은요, 해마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250만 리터의 규모였던 이 국내 에너지 드링크 시장은 오늘 2024년에는 1940만 리터의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016년 커피 시장은 8조 8천억 원으로 10년 전보다 약 3배 가까이 커졌고, 올해는 아마 더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유독 이 에너지 드링크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미국에 사는 14살 소녀가 에너지 음료를 2캔 먹고 카페인 중독으로 인한 이 심장 부정맥으로 사망하였고, 호주에서는 16살 소녀가 에너지 드링크와 이 술을 막 섞어 마신 후에 세상을 떠나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국가에서 이 에너지 드링크 섭취 후 카페인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증가하면서 그 위험성에 대한 이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가 안전하다라는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요, 에너지 드링크는 전 세계 음료 규제 협회들의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어져 왔고, 최근에는 유럽 식품안전청에서도 에너지 드링크의 성분에 대한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카페인 음료,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음료다라고 분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피곤하고 나른하면 쉬고 자야 하는 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다 써가는 치약을 막 리필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렇게 비틀어 쥐어짜면 당장 쓸 만큼은 나오겠지만 결국 점점 더 세게 짜야 하고 치약은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으로 일시적으로 우리 몸을 속이면 어떻게든 당장의 힘듦을 좀 제어할 수 있겠지만 점차 그 신호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고 우리는 더 강한 신호를 위해 더 많은 카페인을 찾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결국 이 카페인 금단 증상까지 생길 수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 카페인은 우리 몸의 피로를 실제적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몸의 에너지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스트레스 저항 기관이자 에너지 생성 기관인 부신을 짜고 짜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카페인은 부신 피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불안, 수면장애, 얼굴홍조, 소변량의 증가, 근육경련, 심한 경우 호르몬의 불균형이나 우울증, 판단장애까지 생기며 극심한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신피로 증후군 이야기는 제가 여기에 자세히 해드렸으니까 요것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카페인은 사람마다 해독 능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유는 이 유전적으로 간의 1단계 해독 능력이 사람에 따라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겠죠. 즉 같은 양의 카페인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카페인은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는데 1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이 말인즉슨 개인에 따라 하루 종일 계속
긴장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 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 더더욱 주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당장 피로와 졸음을 쫓아야 하는 누군가에게는 이 도움이 된다 해도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드링크 같은 카페인 음료가 안전한 음료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청소년에게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2016년 순천향대의대 보건행정경영과 연구팀에 따르면 6만 6천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와 자살 생각에 대한 연구를 해봤더니 카페인 음료에 먹는 횟수에 따라 자살 생각 빈도가 1.24배에서 2.66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심각하게 보고된 부작용들이 대부분 커피를 마신 후가 아닌 이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 후라는 겁니다. 카페인의 하루 권장량은 성인은 400ml 정도, 청소년은 120에서 160mg 사이입니다. 미국의 고카페인 하루 섭취 권고량을 보면 13세에서 18세는 100ml 이하, 12세 이하는 기본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커피나 이 에너지 드링크를 살펴보면 커피가 에너지 드링크보다 카페인이 보통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부작용은 왜 커피가 아니라 에너지 드링크에 속출할까요? 저는 이 에너지 드링크와 커피의 성분의 구성 차이에 이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커피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지만 클로로젠산 같은 다양한 폴리페놀류의 항산화 성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커피의 폴리페놀류는 식물성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로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병, 신경 퇴행성 질환과 같은 산화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만성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즉, 자연의 음식은 늘 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독하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에너지 드링크는 어떨까요? 커피처럼 다른 카페인의 부작용을 경감시켜줄 이 자연 성분은 보이지 않을 뿐더러 각종 합성 첨가물과 당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만의 원인으로 이 에너지 드링크도 지목되고 있을 정도니까요. 성인 기준 일일 당 권장량은 50g 정도입니다. 몬스터 한 캔에는 당이 41g, 레드볼에는 27g, 하식스는 30g이 들어있습니다. 당분이 많이 든 음료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돼서 피로에 도움이 될 수 있어도 혈당이 갑자기 상승했다가 뚝 떨어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무력감과 피로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슈거 크래시라고 부르는데요. 이 같은 증상은 불안과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영국의 공공의료 서비스, 영국 식음료협회의 자료를 좀 종합해서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 후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니까 10분에서 15분 동안은 이 심장박동과 혈압이 상승했고 1시간 정도 지나면요, 카페인이 체내에서 완전히 흡수돼서 혈압 수치가 최고조로 올라가며 각성 상태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점차 카페인 효과가 감소되고요, 피로해지고 에너지 수치가 감소하는 이 슈거 크래시를 겪기 시작합니다. 5시간에서 6시간 후에는 혈류에서 카페인 함유량이 50%까지 감소되고요, 12시간 정도가 지나야 완전히 카페인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갈증과 금단 현상으로 두통, 짜증, 변비 등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7일에서 12일까지 매일 한 캔씩 마신다면 물론 개인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더 많은 양의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불면과 가슴 떨림, 손 떨림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꼭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에너지 드링크의 문제들은 단순히 이 카페인 자체만의 문제이기보다는 카페인과 과량의 당류, 각종 합성 첨가물이 만들어낸 합작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에너지 드링크는 카페인이 커피보다 적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헛소리 좀 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아메리카노 한 잔에 들어간 카페인이 에너지 드링크보다 많지만 커피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폴리페놀도 함유되어 있으므로 평소 카페인 대사가 잘 되시는 분이라면 한 잔 정도는 건강에 득이 될 수도 있겠다. 단 카라멜 마키아토나 일부 제품처럼 이 카페인 함량과 당이 너무 높은 커피는 주의하는 게 좋겠다.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우 정말 급하게 당장 각성이 필요한 경우 이용해 보셔도 되지만 그냥 단순히 맛이 좋아서 또는 내가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먹는 것은 절대로 권하지 않는다. 특히 성장기의 청소년 여러분, 절대로 남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커피든 에너지 드링크든 이 카페인은 장기적으로 보면 부신 건강에 좋지 않고 그로 인해 오히려 만성 피로를 유발하거나 호르몬 불균형, 우울, 짜증, 불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남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생 및 성인 여러분, 제가 조사하다가 깜놀한 게 있습니다. 핫식스 소주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핫식스와 스포츠 음료 거기에 소주를 타서 만든 칵테일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마시면요, 물론 취한 느낌이 덜 들게 되니까 막 들뜨고 기분이 좋게 되고 술도 더 마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주의하셔야 합니다. 40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에너지 드링크에 알코올을 섞어 마셨을 때 심장 두근거림이 6배, 무려 6배가 높게 나왔으며 실제 취한 것보다 덜 취한 것처럼 느껴져서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려는 경향도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들, 알코올에 의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에너지 드링크까지 먹게 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섞어 마시진 마십시오. 자,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